유산을 다 넘겨줬는데 그 순간부터 연락이 뚝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어도 안 옵니다. 문자 한 줄, 전화 한 통도 없고 마치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죠. 듣는 순간 남의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서 들려오는 부모들의 한숨입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 집 한 채, 땅 한 평, 은행, 통장 속 적금까지 그 모든 건 한 가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식 잘 되라고, 앞으로 좀 편하게 살라고. 그래서 아낌없이 내어줬습니다. 이제 너희가 편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집도 넘겨주고 땅도 주고 통장도 비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돌아온 건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짐처럼 여기는 싸늘한 눈빛, 연락 끊긴 전화기, 그리고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병든 몸뿐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게 아주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유산을 미리 증여한 부모 중 60% 이상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아프다고 하면 바빠서 못 간다 하고 외롭다고 하면 엄마가 너무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새 차는 잘도 뽑고 여행은 잘 다니고 명품 가방은 새로 사옵니다. 어디 돈이 났겠습니까? 바로 부모가 넘겨준 재산 덕분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불효라고만 하기엔 부족합니다. 그건 명백한 배신입니다. 물론 사랑이 중요하고 가족 간의 정이 소중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부모가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마음을 다해 사랑을 줘도 결국 남는 건 상처와 외로움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왜 생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와 방법을 실제 사례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사랑은 줘도 주도권은 절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게 후회 없는 마지막 인생 설계의 첫걸음입니다. 예전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 자식 줄 거야. 줄 게 있어야 부모 노릇하지. 자식이 든든해야 내 노후도 편하지.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다 주면 끝이야. 내가 그냥 퇴장당하는 거지.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돼버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재산을 다 주면 부모의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8세 박순애 씨는 몇 년 전 결혼을 앞둔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줬습니다. 신혼집 필요하잖아. 엄마가 살던 집 내 이름 대신 내 이름으로 해줄게. 처음엔 고마워하던 아들이 결혼 후 며느리와 함께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저희 신혼집인데 따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옆에서 듣던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제 여긴 제 집이잖아요. 저희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결국 박 씨는 집을 떠나 고시원 같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는 갑자기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두 번째 이유는 고마움보다 거리감이 먼저 생긴다는 겁니다. 부모는 고마워하겠지 하며 재산을 주지만 자식은 받을 만큼 받았다고 느끼며 심리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가족관계 전문가들은 이를 심리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마치 관계가 끝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최근 5년간 가족 상담 통계를 보면 미리 재산을 증여한 뒤 관계가 악화됐다고 답한 부모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가 약해졌을 때 진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 그때 자식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미 재산을 다 넘겨준 상태라면 자식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이 집 받았잖아. 엄마 모시는 건 형이 해야지. 나는 받은 게 없는데 왜 돌봐야 해요? 이런 말이 가족 모임에서 오가는 순간 부모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법적 권리와 마음속 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는 명의는 내 걸로 해줄게. 그래도 여긴 내가 사는 집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넘기는 순간 그건 자식의 소유가 되고 자식은 이제 내 집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하죠.
이 괴리에서 갈등이 생기고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알게 됐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쓸 건 내가 쓰고 필요할 땐 도와주되 조건과 순서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부모들이 유산을 섣불리 넘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많이 쓰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조건부 증여, 유언장 공증, 그리고 신탁제도입니다. 첫 번째, 조건부 증여입니다. 예전엔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서 조건을 붙이는 걸 꺼렸습니다. 내 자식인데 굳이 이런 걸 계약서로 써야 하나? 혹시 서운해할까봐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말합니다. 엄마, 조건 정해두세요. 서로 오해 없게 책임감 있게 하고 싶어요. 받기만 하면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이것이 지혜로운 증여의 시작입니다. 조건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적어두고 책임과 사랑을 함께 담아두는 것. 그래야 관계도 권리도 마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미리 자녀와 약속을 정해두는 거죠. 병원 진료일에는 꼭 함께 가주기,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들러 얼굴 보기, 명절엔 반드시 함께 식사하기,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연락이 닿도록 하기,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 책임지고 살펴주기.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정하고 문서로 남긴 뒤 공증까지 받아두면 단순한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고 부모 입장에서도 섭섭하거나 억울할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정이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하고 반문하시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정 때문에 애매하게 넘어가면 나중에 그 정이 오히려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너 왜 이렇게 해? 아니, 엄마 그런 줄 몰랐지 하며 가벼운 말다툼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오해가 깊어지고 결국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서로 합의해서 적어두면 서로 마음 상할 일 없이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훨씬 편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미리 정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예전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늘 미안했는데 기준이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요즘 세대는 부모와의 정을 나누는 방식이 이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직접적인 감정 표현보다는 명확한 기준과 선택권을 주는 것을 더 큰 배려로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모가 미리 조건을 걸어주면 자녀들은 부담을 느끼기보다 아, 이걸 지키면 되는구나 하고 오히려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건 지켜낼 때 진짜 사랑이 됩니다. 재산을 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지만 책임 없는 사랑은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조건부 증여라는 건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책임이라는 울타리를 함께 주는 방식입니다. 주는 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엔 섭섭해하며 눈물만 흘리는 게 과연 진정한 부모의 역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사랑을 주되 내 권리도 챙기고 내 삶도 지키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조건부 계약서 한 장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유언장입니다. 말로 해두면 다 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말로만 남겨두면 그게 오히려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 자녀를 둔 78세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집 준다고 했잖아. 아니야. 나한텐 그런 얘기 안 하셨어. 장남이니까 내가 받아야지 같은 말들이 오가면서 서로 다른 기억과 주장 때문에 감정이 뒤틀렸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지금도 3년째 그 싸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자필로 써놨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유언장은 형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작성 날짜, 전부 본인의 손글씨, 서명 필수, 복사본이나 타이핑, 녹음만 있는 경우, 증인 없이 작성한 경우 모두 무효가 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요건이 맞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사라지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증 유언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증 유언장은 법무사나 공증인의 입회하에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작성됩니다.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조건으로, 그리고 왜 그렇게 남기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문서에 남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50%, 딸과 막내에게는 각각 25%씩 상속한다. 예금은 장례비와 병원비로 우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다. 이 집은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만 분할 처분 가능하다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부모님들은 여기에 감정도 함께 남기십니다. 큰아들, 엄마 병간호하느라 늘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 이 집은 그래서 너에게 준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너희 셋 다 공평하게 생각했다. 이건 내 유산이자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마음이다.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강력한 울타리가 됩니다. 자녀들도 대부분 이런 말을 듣고 엄마가 다 정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끼리 감정 상할 일 없어서 마음이 편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결국 자식들끼리 싸움이 나지만 유언장이 있으면 부모님의 뜻을 따라 조용히 정리하게 됩니다. 작성 과정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 후에 작성하면 됩니다. 비용 역시 생각보다 부담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상속 구조가 복잡해도 70만 원 내외면 정리가 가능합니다. 공증 사무소나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번만 정확하게 작성해 두면 남은 평생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 있게 정리할 때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은 재산을 안전하게 맡기면서도 내 자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혹시 내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그 다음은 누가 내 돈을 관리할까요? 치매가 오면 내 통장을, 자녀가 전부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명의만 넘겼다가 나만 내쫓기는 상황은 없을까요? 이런 걱정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탁은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고 묻지만 지금은 중산층 이상 일반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쓰기 위해 신탁을 해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는 내가 재산을 직접 쓰다가 혹시 건강이 악화되거나 판단이 어려워지면 지정한 기관이 대신 관리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에게 정한 대로 나눠주라는 계약입니다. 신탁은 은행, 법무법인, 신탁 전문 회사에서 맡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를 분쟁과 불안감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혹시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아질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 치매나 뇌 관련 질환으로 생각이 흐려질 때가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건강 악화로 재산 관리가 어려워질 때 내 자녀들이 괜히 상속 문제로 얼굴 붉히지 않을까 불안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가까운 친척이나 믿을 만한 지인이 없어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맡길 곳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두고 싶진 않은 상황이라면 이럴 때는 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 달에 100만 원까지만 생활비로 쓰도록 하고 사망한 뒤에는 소유한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4대 3대 3 비율로 나누어 주겠다고 명시하는 겁니다. 혹은 내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미리 지정해둔 법정 대리인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약속해두는 것이죠. 이렇게 계약서에 조건을 명확히 적어두면 그 누구도 임의로 자산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신탁의 가장 큰 매력은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함부로 자산을 쓰거나 옮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상황이 재산을 미리 넘겨줬더니 자식이 내 의사와는 다르게 써버리는 경우입니다. 엄마 건데 내가 조금만 먼저 써도 괜찮겠지? 그 집 형이 받기로 했으니까 미리 얘기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부모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벌써 나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을 설정해 두면 계약서에 적어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절대 자산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건 계약대로만 실행됩니다. 그래서 신탁을 법적 안전벨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용이 궁금하시죠?
신탁 비용은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현금 자산만 맡기는 금전 신탁은 약 100만 150만 원, 부동산까지 포함한 복합 신탁은 약 200만 3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운용 수수료나 기타 비용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는 반드시 은행이나 신탁사의 수수료 구조를 확인하고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탁은 꼭 자산이 10억 원 이상 있어야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내 집 한 채 또는 5천만 원 정도의 현금 자산만 있어도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탁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혼자 사는 분들이나 자녀와의 관계가 다소 멀어진 부모님, 형제 사이에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치매나 건강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 상담 통계를 보면 고령층 10명 중 3명은 상속형 신탁이나 치매 대비 신탁을 이미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상담 절차도 훨씬 간단해져서 부담 없이 문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신탁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제도가 아니라 누구든 자신의 삶과 재산을 끝까지 주도적으로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탁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째, 자산지도 만들기입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목록화해야 합니다. 내 명의로 된 부동산, 주택, 상가, 토지의 주소와 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자산인 예금, 적금, 보험, 증권 계좌,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정리합니다. 부채나 대출, 신용카드 사용 현황, 보증 여부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자산지도가 완성되는데 이 자료는 나중에 유언장이나 신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요즘은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앱을 활용하면 전체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둘째, 건강 상태와 돌봄 가능성 점검입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건강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 진단받은 질환, 병원 진료 기록을 정리하고 치매 가족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됐을 때 병원에 함께 가줄 수 있는 사람, 즉 자녀, 친구, 이웃, 간병인 등을 미리 리스트로 만들어 두세요. 왜냐하면 몸이 불편해지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탁 설계에는 돌봄 계획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셋째, 나의 의사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일명 마음의 유언 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에 간단히 적어보세요.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주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꼭 지켜줬으면 하는 나의 가치나 원칙은 무엇인지, 장래나 간병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집은 첫째 아들에게 주고 싶다. 아플 때마다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이다. 간병 비용은 예금에서 처리하되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장래는 간소하게 하고 부의금은 받지 말고 전액 기부한다. 이렇게 적어두면 비록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공증 유언장이나 신탁 설계 방향을 잡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전문가 상담 일정 잡기입니다. 조건부 증여, 공증 유언장, 신탁 설계는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법무사, 공증인은행, PB센터 등 전문가와 한 번만 상담해도 절반 이상이 해결됩니다. 공증 유언장은 보통 20만 50만 원, 신탁 계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만 300만 원 정도입니다. 상담 전에는 자산 목록과 마음의 유언 초안을 미리 준비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참고로 지자체 복지센터에서 상속신탁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녀와의 대화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너희에게 뭘 어떻게 주고 싶은지 정리해봤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면서 주고 싶어서 문서로 남기려 한다. 이건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과 책임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내가 다 줄 수 있지만 그 대신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관계가 흔들리는 건 원치 않는다. 라고 덧붙이세요. 조건을 적는 게 혹시 차갑게 느껴질까 걱정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요즘 자녀들은 부모가 미리 정해주는 걸
편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눈치 볼 필요 없이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탁이란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자 사랑과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막연해서 시작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자산 목록을 적어보는 것부터가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당장 점검해 보셔야 할 5가지 중요한 항목을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품격 있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노후 생활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서는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가? 혹시 몸이 불편해져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진다면 그 돌봄을 어떤 형태로 받고 싶은가? 집에서 돌봄을 받을 건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지낼 건지, 혹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물음에 대한 나만의 답이 있어야 그에 맞춰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배분하며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나중에 준비해야지 하고 넘어가면 그 나중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내 자산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정하는 일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있으신가요? 집 한 채는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거의 없다든지 임대 수입은 있지만 경기나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해서 생활이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버려서 정작 내가 쓸 돈이 부족한 경우 말입니다. 또는 부동산이 있더라도 시세 차익만 바라보고 묶어두고 있다면 그 자산은 내 삶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 단순한 숫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탁이나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영목이지론이나 월 지급형 부동산, 매각 후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남겨주는 재산보다 내가 지금 쓰면서 살아갈 재산을 먼저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탁, 유언장, 그리고 사전 의료 의향서, 이 3가지 준비입니다. 이 셋은 각각 기능이 다르지만 3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을 때 내 삶과 의지를 강하게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신탁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혹시 치매나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가 생기더라도 내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유언장은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 분쟁을 막고 내 의사를 법적으로 남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는 연명 치료를 원치 않을 경우 가족이나 의료진이 대신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내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문서입니다. 이 3가지는 나중에 필요하면 해야지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간병 문제에 대한 나만의 계획 세우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한 분은 치매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중풍, 파킨슨병처럼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질환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간병은 가족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나는 간병인을 쓸 건지 아니면 자녀에게 부탁할 건지, 요양병원에 간다면 어느 지역, 어떤 시설로 갈 건지, 돌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누구에게 맡길 건지, 이런 문제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결국 가족 모두가 지치게 됩니다. 요즘은 신탁 안에 간병과 의료 관련 지시사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제가 많은 사람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는 뜻이죠. 마지막 5번째는 내 뜻을 지지해줄 사람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류를 잘 준비해도 결국 내 대신 실행해줄 사람이 없다면 모든 계획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신탁 수탁자, 유언 집행자, 의료 결정 대리인, 위임장 수령자 등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이 내 뜻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꼭 자녀일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나 친척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여도 좋습니다. 오늘 이 순간
노트 한 장 꺼내서 내 뜻을 지켜줄 사람의 이름을 써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5가지를 차근차근 생각하고 적어보기만 해도 막연했던 노후의 모습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요양병원보다는 집 근처 요양원에서 지내고 싶다. 나는 막내딸에게 내 뜻을 맡기고 싶다. 내 집을 팔아서라도 내 힘으로 내 삶을 유지하고 싶다 같은 한 줄 메모가 앞으로의 시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은 늘 예고 없이 변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예기치 못한 병,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강. 그 순간이 닥쳐서야 마음을 먹는다면 이미 내 목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준비된 어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언이나 신탁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연출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녀를 위해 준비하는 것에서 나 자신을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됩니다. 제대로 된 준비는 나를 지키는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을 다시 내 손으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지키는 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 내 품격, 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는 일입니다.